왜 이따위밖에 못 사느냐고. 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밥 데워서 먹으라고요? 이런 메모 그만 남겨요. 귀찮다고요. 지훈아, 잘 먹고 다녀라. 네, 바빠서 명절에 못 내려가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 몸 조심해라. 그 애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엄마. 그날 장례식장은 조용하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날이 서 있었어요. 울음소리도 조문 인사도 전부 낯설게 들렸거든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상주가 될 사람이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였죠. 이미 장례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 절을 하기엔 빈소가 너무 싸늘해져 있었어요. 입구에 있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작게 중얼이듯 말했죠. 이제 와서 못하러 왔대. 장례식장의 구석에는 고인의 유품이 조용히 쌓여 있었고 그 중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어요. 먼지가 앉은 채로 누군가가 매만진 흔적도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남자는 향 한 번 피우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몇 년 전인지, 아니 10년은 넘었는지도 모르겠다며 혀를 찼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훨씬 조용해졌죠. 그때서야 그는 겨우 유품 상자에 손을 댔어요. 몇 장의 사진들, 오래된 아이 그림,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 그 편지엔 어머니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그 애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묵직하게 남을 줄 그는 몰랐던 거죠. 어머니는 생전에 동네에서 참 안 됐지 소리 많이 들었던 분이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다고 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남의 빨래며 밭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들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웃었다고 해요. 공부 잘한다, 예쁘게 컸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하나면 된다고. 세상에서 제일 순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곤 했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눈치를 챘대요. 아들이 점점 얼굴을 안 비치기 시작했고 전화를 받아도 말수가 줄었다고요.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대요. 대신 괜찮다며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이 출세했다고 들었대요. 대기업 들어가서 해외 나가고 결혼도 좋은 집안과 했다던가.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느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사진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그렇게 시간만 흘렀죠. 그러다 병이 찾아왔고 혼자서 병원 오가는 길이 잦아졌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고 그 긴 시간을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 흉을 보지 않았대요. 오히려 다 잘 됐다며 바쁘니까 못 오는 거라고 감췄죠. 장례식 당일 아들은 그 모든 시간과 무관하게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대요. 주변 사람들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마지막 판단이었겠죠. 그 애가 올 줄은 몰랐어요. 짧은 그 말 한 줄에 어머니의 기대와 체념, 사랑과 외로움이 전부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대요. 그러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때서야 진짜 눈물이 났다고 해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아들은 낡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 하나, 식탁 위엔 치워지지 않은 컵과 약봉지가 남아 있었죠. 정적이 가라앉은 그 공간에서 그는 처음으로 과거를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아주 오래전, 아직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건 그가 6살쯤 되던 해였대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는 어느 날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였어요.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들 손에 꼭 쥐어주고는 그보다 먼저 집을 나섰죠. 동네 시장에서 생선 손질을 하고 오후엔 남의 집 청소까지 다녔어요. 손톱은 늘 깨져 있었고 손등엔 종종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을 한 번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대요. 학용품 하나도 꼭 새 걸로 맞춰줬고, 운동화가 닳았다 싶으면 그 주 주말엔 새 신발이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자기가 안 신어도 되는 신발을 참았다가 아들 것부터 먼저 사줬던 거죠. 초등학교 시절 그는 늘 반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대요. 그건 어머니가 밤마다 달빛에 기대어 문제집을 같이 풀어준 덕분이었어요. 학교 숙제를 몰라서 머뭇거리면 어머니는 자신도 잘 모르면서 설명서를 몇 번이고 읽고 따라했었죠. 그렇게 함께한 밤들이 쌓여갈수록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는 것, 새 옷이 생기는 것, 학교 끝나고 마중 나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어느 겨울 단칸방에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자야 했던 날이 있었대요. 자다 깼는데 어머니가 보일러 배관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얼음장 같았다고 해요. 그제야 알았죠.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따뜻한 물 한 모금 못 마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금세 그 기억도 덮어버렸어요. 따뜻한 손보다 차가운 간식 하나에 더 반응하던 나이였으니까요. 어머니의 굳은 살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기엔 아직 어렸던 거죠. 그 시절 사진 속 아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셔터 뒤에서 늘 잘한다, 우리 아들이라며 웃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러고 보면 그 시절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이 있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너무 쉽게 잊혀졌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은 그저 부족함의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그건 훨씬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 받았던 모든 것들이 희생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건 그 희생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예요. 그날 그는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펼쳐보다가 한 장에 적힌 문장을 보게 됐어요. 지훈이 학교 간 날, 키가 또 컸다. 힘들어도 좋다. 그 한 줄에서 그는 다시 무너졌대요. 어머니의 시간은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고, 단 하루도 자신을 놓은 날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떠올리는 건 너무 늦은 일이었어요. 사춘기는 별 이유 없이 날이 서는 시기라고들 하죠. 아들도 그랬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싫어졌고, 부끄러워졌고, 귀찮아졌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손이 거칠게 느껴졌고, 목소리가 거슬렸고, 옷차림이 창피하게 보였어요. 중학생이 되자 친구들 눈이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새 운동화를 신고 오고, 누군가는 부모가 차를 타고 데려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이. 그는 그 안에서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도시락을 싸서 손에 쥐어주던 어머니를 향해 어느 날은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김이 빠진 국, 반찬으로 들어있는 계란말이조차 창피했대요. 친구들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 교실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죠.
여전히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통을 닦고 주말마다 마트 전단지를 보며 세일하는 식재료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 차가워졌어요. 생일 선물로 중고 핸드폰을 받았던 날, 친구들은 최신 기종을 들고 있었고, 그는 그걸 굴욕처럼 느꼈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왜 이따위밖에 못 사느냐고. 왜 자길 이렇게 만든 거냐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모른 채 내뱉었던 말들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대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게 더 불편했대요. 미안하기보다 그냥 그 상황이 귀찮고 거슬렸던 거예요. 그 무렵부터 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학원도 아닌 곳에 가서 시간을 죽이고 학교가 끝나면 일부러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늘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그건 점점 의미 없는 일처럼 되어갔죠. 고등학생이 된 그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줄어들자 어머니는 식탁 위에 메모지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밥 데워서 먹어라. 오늘도 수고했다. 그런 짧은 말들이었어요. 그는 그 메모들을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고 언젠가부턴 메모를 보자마자 휴지통에 던져 넣었어요. 그게 마치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처럼 아들의 교복을 챙기고 주말마다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졸업 앨범 신청비를 만들기 위해 가게 일거리를 더 받아왔죠. 하지만 아들은 그 모든 걸 의무로 받아들였어요. 마치 엄마라는 자리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라고 믿었던 거죠. 사랑도 희생도 다 무감각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대요. 몸을 웅크린 채 소파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때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그 조용한 거실의 공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느꼈대요. 그게 겨우 20살도 되기 전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누가 밥을 차리는지, 누가 뒷바라지하는지 그냥 당연하게 지나갔던 나날들이었어요. 지금 와서 떠올리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자신이 남긴 건 침묵과 무관심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머니의 마음에 작고 깊은 균열을 냈던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는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안도했대요. 이제 더는 도시락도 좁은 방도 어머니의 잔소리도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합격증을 받아든 날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진 않았지만 쳐다보진도 않았대요. 입학 전까지의 몇 달 동안 어머니는 마치 모든 걸 걸고 준비했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트 야간 청소일까지 시작했고 새로 산 이불과 세면도구, 중고 노트북까지 한 박자씩 틈틈이 채워놓았죠. 그건 아들에게 보낼 작고 큰 마음들이었어요. 짐을 싸던 날 그는 어머니가 준비해준 물건들을 하나하나 대충 짐에 넣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고 어머니는 그저 옆에서 말없이 도와줬죠.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도 그는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손 한 번 흔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고 해요. 처음 자취방에 들어가서 그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누군가 밥 먹으라 부르지도 않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메시지도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유는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졌고 어머니의 존재는 점점 뒤로 밀려났어요.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돈을 보냈어요. 본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이 굶는 건 싫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떤 대가였는지 관심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자라다며 짜증을 냈던 날도 있었대요. 졸업 무렵 그는 취업에 성공했고 지방의 큰 회사로 배정받았어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무처럼 걸었던 통화였죠. 어머니는 그 한 통화로도 기뻐했지만 그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전화는 뜸해졌고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핑계는 늘 있었죠. 일이 많다, 회식이 있다, 시간이 애매하다. 어머니는 그런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매번 식탁을 한 사람 목 더 차렸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괜히 어색해질 것 같아서였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대요. 예비 장모와의 첫 만남 자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게 자신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어머니는 사진 한 장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가게 주인이 SNS에서 우연히 봤다고 전해준 거였죠. 그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보다 일찍 불을 끄고 누웠대요.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어요. 고혈압에 관절염, 잦은 어지럼증. 병원에선 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랬죠. 그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알 수 있었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그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는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이 바쁜 걸 이해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 불쑥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니는 스스로를 점점 더 조용히 지워나갔어요. 아들은 그 시간 동안 점점 더 멀어졌고 어머니의 존재는 생활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갔어요. 집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고 어머니는 연락처 목록 맨 아래에만 존재하는 이름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어머니는 홀로 병상에 누웠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서야 그 편지를 손에 쥐게 되었죠.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 애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아들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각을 제대로 느꼈대요. 그동안 외면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 편지 한 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거죠.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혼자 어머니 집에 남았어요. 가구는 그대로였고 벽에 걸린 시계도 어머니가 떠난 날의 시간을 멈춘 채 서 있었죠. 고요함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고 그는 그제야 집 안을 제대로 둘러봤어요. 현관문 옆 신발장에는 오래된 운동화 한 켤레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가 중학생 때 신었던 운동화였는데 닳아서 버렸다고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작은 수납함을 열자 낡은 앨범과 함께 종이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그가 어릴 적 쓴 그림과 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려놓은 가족 그림. 엄마 최고라고 적힌 어린 글씨. 그는 상자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건넸던 종이 조각이 어머니에게는 전부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방 안엔 어머니가 손으로 엮은 작은 수첩도 있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그의 입학날, 생일, 시험일 같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날은 지훈이 피곤해 보였다. 오늘은 말을 안 걸었다. 그래도 학교 잘 갔다 같은 문장도 있었어요. 하루하루 아들의 기분과 표정을 적으며 어머니는 혼자 시간을 견뎠던 거예요. 그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이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고 날짜는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어요. 아들아, 내게 직접 말하면 불편할까봐 이렇게 남긴다. 내가 잘 자라줘서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는 욕심 안 낸다. 내가 나한테 자주 연락 못해도 괜찮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가끔 엄마가 있었단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 편지를 읽으며 그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외면과 침묵으로 대했던 자신이 어머니의 눈엔 여전히 고마운 아들이었던 거죠. 그는 집안을 정리하며 이곳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가 자주 들렀던 동네 작은 병원을 찾았고 진료 기록을 요청했어요. 의사는 말했죠. 어머니는 병이 꽤 오래됐고 이미 손 쓸 수 없던 시점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입원 권유도 몇 번 했지만 어머니는 늘 거절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그는 알 것 같았어요. 병원비 걱정,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될까봐 걱정.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갔던 시장에 들렀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봤고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이 생선 팔면서도 늘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잘 나간다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늘 그렇게 웃었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작은 상을 차렸어요. 정갈하게 차린 반찬 옆에 어릴 적 썼던 편지를 하나 꺼내어 올려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은 이런 거였대요.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그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조용한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죠. 말없이 도시락을 싸던, 약봉지를 챙기던, 늘 뭔가를 먼저 내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어요. 통장에는 생활비 남은 잔액 정도,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짧은 편지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게 오히려 위로였대요.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증명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동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돌보던 어르신 한 분이 요즘 갑자기 식사를 거르고 말수도 줄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의 번호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긴급 연락처였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그 노인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작은 방에 홀로 누워 계신 어르신은 그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들렀는지, 손수밥을 해오고 병원 데려가고 말동무 해주던 시간들까지 이야기하셨죠. 그는 그날 밤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 있던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지훈아라고 적힌 겉면 안에는 사용처도 적혀 있지 않은 현금 몇십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비상금이었겠죠. 그 돈으로 그는 어르신께 반찬 몇 가지를 사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주말마다 복지센터를 들렀고
어머니가 돌보던 노인 몇 분을 찾아가 식사도 챙기고 병원도 동행했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한 사람의 정성을 다 써야 하는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씨 아들이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그는 어머니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회사는 그대로 다니고 있었지만 그는 퇴근 후와 주말의 대부분을 동네에서 보냈어요. 누군가는 왜 굳이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시킨 일도 보상받을 일도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자신이 이제야 조금씩 따라 해보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방식, 그걸 흉내라도 내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동네 산길을 올랐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갔던 곳이라고 해서요. 작은 평상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조금 알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그동안 외면했던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졌어요. 엄마라는 그 짧은 단어를. 그래서 집에 들어와 조용히 사진 앞에 다시 앉았고 작게 중얼였대요. 엄마,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묵혀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가끔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 순간은 그걸 더는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더라고요. 그는 너무 늦게 알았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답이 오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못났어요. 사랑을 받는 동안엔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등을 돌리고 나서야 그 따뜻함이 생각나죠. 그는 이제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남은 생에서 그 마음만은 흘리지 않으려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불러주던 한 사람을 기억하며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갚아가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늦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건넬 수 있을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던 그 얼굴을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후회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나요?